현대차가 합병 분할을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주주의 반대로 무산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골 잘 넣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 이 친구들 특징 공통점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그걸 잘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걸 지키면서 또 변해야 되는 이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장기해 보시면 다 그거예요. 즉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상속과 또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허점이 드러날 때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요동을 치는데 주주로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망설여지는 시점입니다. 기업하면 이분이시죠. 그래서 이분과 함께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아침 방송에서는 네. 종종 뵀었는데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는 처음 뵙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그 새롭게 책을 내셨어요. 네,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핵심이 뭘까요? 어떤 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뭐가 변하고 뭐가 변하지 네. 않는 걸까요? 핵심은 뭐냐? 제가 이 책을 이제 쓴 이유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그러려면 장기 투자보다 이제 미국의 유럽처럼 이게 노후 세대를 위한 중장기 투자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반인들이 그걸 볼 수 있는 몇 가지 시선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미국의 한 5, 60년대 투자 그 버핏의 투자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한국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는 50년대, 60년대부터도 배당도 잘 주고 그렇죠. 자사주 소각도 잘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는 자사주 분할을 많이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다가 무슨 어떤 뒤통수를 맞을지 너무 겁나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런 상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요즘에 자동차 전장 사업 보시사업본부 되게 잘하지 않느냐. 조 단위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분할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 또 분할하는 거 아니야? 돈 좀 필요하면? 예.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인데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라든지 뭐 그런 데 대한 투명성은 기본적인 사실은 요건인 것 같고 네. 그게 되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좀 다른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저는 제 캐리어가 전에 대기업에 있었어요. 네. 저는 전략기획팀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네. 딱 한 번 자사주를 한번 하고는 하지 않는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정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첫 번째, 보통 우리는 전략계획을 짤 때 기업들은 5월 달에 Y+3, Y+5를 계획을 짭니다. 그 투자는 대부분 10월 달에 결정을 하고 그 투자에 따른 인사는 11월 달에 보통 인사를 하는 이런 구조로 보통 기업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저걸 알 수가 있지? 재무 파이낸스 데이터는 사실은 지금 제일 빨리 나오는 게 분기 데이터가 워킹데이 45일이잖아요. 4% 나오는 게. 그렇죠. 분기 끝나고 그 다음 달 15일쯤에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무 정보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투자 정보도 일반 정보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기업을 뭘 봐야 되느냐는 데 대한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경험치 뭐 이런 걸 하다 보니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기업을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 7개 정리를 한 게 이 책입니다. 아니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중장기 투자 조건 7개를 제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현실이 당장 뭐 어떤 걸 보다는 이 책을 보면 챕터별로 제가 좀 글로벌한 유명한 기업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좀 소개를 했어요. 이런 특징들로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시선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기업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반인이 가장 잘 아는 기업 삼성전자와 애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애플 애들은 삼성전자를 경쟁자로 생각할까?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애플 친구들은 자기들 경쟁자를 스타벅스나 뭐 이런 걸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애플을 창업하고 설계할 때부터 보면
애플의 기본적인 그 핵심 그 경쟁력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저들을 락인하는 네. 예, 락인을 통해서 유저들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아이폰의 생태계를 보면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타임 트랩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 게임을 하는 거죠. 네. 타임 마켓 쉐어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삼성은 마켓 쉐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은 디바이스, 좋은 기술을 내면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살 거라는 네. 그러니까 마켓 쉐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타임 쉐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서로 게임 자체 룰이 다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아, 좋은 시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을 볼 때 저는 저 기업은 뭘로 경쟁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서두에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노자 사장하고 비슷한데 최근의 기업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걸 지키면서 또 변해야 되는 이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런 경쟁력을 여러 가지, 아까 뭐 타임쉐어를 잘하는 기업, 혹은 명사보다는 동사에 강한 기업, 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시선들을 제가 나름 정리한 거죠. 사실 더 있겠죠. 네. 그중 대표적인 걸 읽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시장의 점유율이 아니라 시간의 점유율을 강조하셨던데요.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방금 이제 그 삼성전자와 애플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인류학자들은 보는 거죠. 엘빈 토플러의 뭐 미래 쇼커부터 저사의 물질 여러 가지 책을 보면 네.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류사를 보면 인류사가 제일 처음에 중세 이전에는 이 파워의 경쟁력이 토지나 자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뭐 지식 정보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지금 우리 유튜브 찍잖아요. 그 유튜브의 과금 체제를 보면 정확합니다. 유튜브의 과금 체제를 보면 네. 얼마나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가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채널에서 소비하는 걸 가지고 과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냐로 그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장쾌해 보시면 다 그거예요. 즉 그 파워의 원천 경쟁력이 존재예요, 존재. 누가 얼마나 많은 존재를 가지고 있느냐. 네. 메타의 경쟁력은 5억이라는 가입자잖아요. 네. 그리고 5억의 가입자가 10분만 사용해도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기업 가치니까. 네. 그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아프죠. 사실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런 플랫폼 전략으로 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계로 지금 봉착해 있는 성장을 읽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갈 건지를 또 예측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는 이제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 네. 네.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7가지인 걸로 보여요.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뛰어난 기업인가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의사소통도 잘 되는 네.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얘기할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영속할 수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투자했을 때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기업이냐. 이게 투자 가장 일반인들이 중요하죠. 네. 일반인들이 성공 전문가들 속에서 네. 수많은 전문가들과의 싸움에서도 도도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버핏도 그런 그렇죠. 기업들을 항상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영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이제 찝어주시면. 추천하는 거는 네. 뭐 다른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전문가는 될 수는 없어요. 네. 그 누구나 사물이나 시장상을 인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투자자는 자기는 늘 편의점을 자주 간대요. 편의점. 네. 투자자가. 네, 투자자가. 그러니까 편의점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매대를 보는데 이분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보통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한국식 백화점과 일본식 백화점은 오른쪽으로 턴을 주로 하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오른쪽 턴했을 때 첫 번째 매장에 있는 매장이 가장 비쌉니다. 네. 네, 제일 좋은 춤을 놔두고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사람 눈높이에 있는 그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네. 당연히 편의점주는 그 자리에 제일 잘 팔린 제품을 놔주고 싶겠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은 고 매대에 있는 그 상품들을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네. 예. 이런 식의 이제 이건 한 N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거나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자기만의 프레임을 하나 가지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가 첫 번째 할 일이다. 네. 그러면 관심을 자연적으로 가진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이 자기는 지하철을 잘 안 타신대요. 네. 버스나 택시나 자유로 가십니다. 그리고 늘 다니는 길에 제일 좋은 몫에 있는 가게가 뭘로 바뀌는지, 네. 그 상품이 뭘로 가고 있는지. 사실은 그 상품들이 주식 가치보다 훨씬 빨리 변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가 늘 자기 라이프 사이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약간의 민감성을 가지는데, 그게 자기만의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그 기업을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방법을 쓴다면, 저는 일반인들도 매크로한 건 잘 모르시겠지만, 뭐 환율이나 여러 가지 모르시겠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그러면 예를 들면 요즘에 그 건물 일출행 네. 그 건물주들이 제일 넣기를 원하는 데는 은행이 아니고 올리브영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올리브영이고 거기 그러면 올리브영에 가면 또 잘 팔리는, 그 매대에서 잘 팔리는 오른쪽 거. 눈높이에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겠네요. 팔리는. 만약에 그런 걸 봐서 사실은 거기서 이런 게 잘 팔려 이러면 이번에 미국에서 그것들이 또 빵빵 잘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맞습니다. 사상 최고 히트를 쳤던 업종이 바로 한국의 중소형 화장품들이었었는데, 화장품들이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오면 요즘에는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올리브영 올리브영을 쇼핑을 가죠.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이 올해는 상당히 맞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예. 네. 그런 민감성을 나름대로의 민감성을 저는 가져보면 개인 투자들 등이 재미있게 투자를 주지 않을까. 이게 막 골치 아프게 뭐 예를 들어 숫자 잘 모르는데 요즘 숫자 보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워렌 버핏이 자기가 쉴 때 가져가는 게, 우리 다트 보면 다트 들어가 보면 저도 자주 늘 보는 게 다트인데, 저는 기업 정보를 그 다트로 보거든요, 주로. 네. 다트의 주석 보고서 FG를 뽑으면 한 35장? 35장 나와요. 네. 그걸 읽어요. 주석, 네, 주석란. 네. 그 재밌게 책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라이프 사이클에서 선호하는 걸 가지고 프레임을 짜고 관심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공부해 가다 보면 뭐 각자 개인적으로 다 개인 나름대로의 전문가 분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 투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라는 책을 읽으면 나만의 투자법을 갖는 어떤 프레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좀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복잡한 지배구조셈법 주주의 이익은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최근에 뭐 SK, 현대, 삼성, LG까지 내부 상황이 수면 위로 부각이 되면서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가 어느 때보다 화두인데 왜 지금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건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문제로 봐요. 첫 번째는 이 4개 그룹이 SK그룹은 좀 예를 하더라도 3, 4세 승계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 이재용 회장은 회장된 지 2년, 3년째 되는 거고, 네. 뭐 최태원 회장은 또 꽤 됐지만, 그리고 정의선 회장도 한 4, 5년 네. 뭐 안팎이고, 구광모 회장도 그렇죠. 네. 그거와 동시에 또 하나 변화는 요 4, 5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는 개인 투자자가 한 3배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네, 400만에서 140만으로. 1,400만으로. 네, 1,400만으로. 네. 근데 이 증가한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MZ 세대들이 많아요. 네. 그렇겠죠. 뭐 주식 시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엄청 관심 많잖아요. 네. 유튜브 보면.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기업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두 개가 맞물렸다 봅니다. 첫 번째는 3, 4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뭐 변화와 불안정성 같은 게 분명히 아직은 남아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개인 주주들이 또 그 동시에 증가하면서 기업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졌습니다. 그 이전보다도.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할 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개인주들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업들 지배구조 상황에 대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이제는 오너들도 지배구조가 그냥 우리끼리 뚝딱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합병 분할을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주주의 반대로 무산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이 사실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굉장히 이전에는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들도 문제가 되어버렸고 네. 주주들의 눈치를 오너들이 보기 시작했다. 네네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혹시 지금 어떤 문제를 혹은 기업을 가장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각 그룹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삼성그룹을 사실 제일 심각하게 봐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네. 삼성. 왜냐하면 뭐 제대로 제 개인적으로 내피셜로 해석하면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가장 핵심 역량은 테크놀로지 리더십입니다. 네. 예. 한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골 잘 넣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 이 친구들 특징 공통점이 있거든요. 반박자 빠릅니다. 네. 한 박을 빨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챌 만큼 빨리 넣는 게 특징인데 삼성전자 그걸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해서 시장을 먼저 장악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CRM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밸류체인으로 빨리 뿌리는 요 전략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 테크놀로지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지배구조의 마지막 퍼즐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네. 예, 그는 이제 금융 지금 여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보험업법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이거든요. 예. 삼성생명이 보험법이 만약이라도 통과하면 현재 7.4% 중에서 한 5% 정도는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기업 자체의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네. 지배구조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게 크고 현대차는 그래 따지면 실적은 좋은데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는 사실 더 심각하죠. 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0.3%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정몽구 회장이 7.32%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만약에 지금 뭐 루머로 돌듯이 정몽구 회장이 만약에 상속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경영권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겠죠. 네. 예. 그리고 재밌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10년간 주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네.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누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글로비스는 여전히 계속 지난달 28일에도 이 대표가 여러 가지 투자를 9조 정도 투자를 내시면서 글로비스는 그 주가를 띄우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두 개를 통한 뭐 지배구조 개편은 잠재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SK그룹은 뭐 좀 너무 시끄러우니까 네. 예, SK그룹은 뭐 지금 해결하기 바쁘죠. 여러 가지로. 이혼 소송부터 시작해서 재무 건전성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LG는 상속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아니 그 좀 아주 좀 원초적인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네. 아니 왜 꼭 자식들이 경영권을 가져야 합니까? 그냥 이사회가 잘해서 만약에 그 네. 아까 그 몇 명 언급이 된 사람들 중에 경영을 잘할 것 같으면 지분이 적더라도 그냥 회장을 시키고 네. 경영을 잘 못할 것 같으면 지분이 많더라도 회장 안 시키고 좀 경영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만들어 가지고 잘 운영하게 하면 오히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주 좋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는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오너십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주인 의식이 있으니까 더 잘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기업 경영은 흥묘백묘로 봐요. 네, 예. 잘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이 재벌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벌이 일본에서 온 거 아니냐? 네, 사실 맞는데 또 아니거든요. 그 일본의 자이바츠가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일본의 자이바츠와 한국의 재벌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냐면 일본의 자이바츠는 그 봉건 시대 일본의 딱 봉건 체제입니다. 네, 토요타가 일본의 가장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토요타 쇼이치로의 정손자인 가 현재 이 대표를 사임을 이제 끝났지만 여전히 이사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지분이 0.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토요타의 지분은 덴소라든지 주변에 이제 봉건체제처럼 이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일본의 지배구조 형태입니다. 네, 네.
근데 자이버즈와 재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 재벌은 자이버즈 플러스 패밀리가 들어가요. 네. 가족 경영입니다. 네. 네, 가족 경영.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을 위한다면 경영 잘하는 사람이 맞죠. 네. 근데 주인이 그걸 수용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배구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소유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지배구조, 가버넌스의 원뜻은 이사회 구성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사회가 어떻고 이사회가 독립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언론 인터뷰도 많이 물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분 사람들의 인식은 소유구조를 지배구조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사실 다른 이야기인데 네. 사실 오늘도 이 이야기는 소유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소유구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한 세대는 더 가야 되지 바뀔 것 않을까. 같다? 네. 언젠가 한번 제가 외신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로이터 통신 걸 기억하는데 워렌 버핏이 정문 거정이 가지고 있는 자산 한 6조 정도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사버리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워렌 버핏이 소유주가 되냐?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안 되잖아요. 예. 그 이해를 못하는 거 외신 기자들. 왜 안 돼? 지분을 가져갔는데 네. 너무 복잡한 걸 그다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소유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투명하려면 사실 소유 구조가 투명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괜히 길 것 같고 이제 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주주가 되면 현대차 주가는 한 3배 오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모비스 PBR이 0.55밖에 안 돼요. 네. 현대차 지금 PBR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0.6밖에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아니 반복적으로 지배주주를 위한 각종 편법 등의 이슈가 발생을 해왔다는 말인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상법 개정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저는 상당히 나아진다고 봅니다. 380 상법 382조 3항인데 네. 현재는 이 이사회의 그 충실 의무가 네. 기업에만 돼 있는데 이걸 네. 주주라는 말 딱 단어 하나만 더 넣자는 이야기인데 네. 아마 재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이번에 저기 뭐 경총인가 어디에서 네. 반대한다라고 네. 발언을 8개 했죠?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했습니다. 네네네. 이유가 있죠. 이 법이 통과되면 제일 좋아할 곳은 로펌일 겁니다. 소송이 많아져서 엄청난 소송이 벌어질 거니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LG 전자와 LG 화학이 에너솔루션 분할 못합니다. 네. 소송 걸려서. 네. 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와 삼성물산 합병 못했을 겁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사회들이 다 배임이 걸려요. 네. 예.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부지 10조 4천억 주고 못 삽니다. 네. 100% 소송 걸죠. 네. 그 돈으로 당시에 볼보가 당시에 3조에 나왔어요. 볼보가 볼보를 사지 왜 그걸 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볼보는 중국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소송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맞죠. 네. 결론적으로. 기업은 주주자본주의, 우리는 주주자본주의를 선택했으니까 기업은 주주의 것이죠. 네. 예. 기본적으로 기업은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하는 게 맞는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상법에 그걸 못 넣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그분들에게는 기업은 주주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분들의 것이다라고 이해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그 이사회의 권한을 바꾸는 상법 개정이 있어서 본인들의 위치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리고 뭐 정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경영자가 되고 하면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 기업들은 그냥 와장창 무너질까요? KT와 포스코를 보면 그렇지는 않겠죠. 네. 네. KTNG도 있네요. KTNG도 있죠. 네. 근데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기면 코걸이 같은 이야기인데 KTNG의 예를 들면 네. KTNG는 주인 없고 현재 외국인 대주주가 이제 뭐 헤지펀드가 대주를 하고 있는데 3년임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4년을 하다 못한 상황인데 네. 그 나름대로 또 폐해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저는 정부 조직이나 기업 조직 마찬가지로 조직이라는 거는 견제 장치가 무너지는 순간 이게 오너든 그리고 주인이 없는 기업이든 똑같은 형태로 바뀐다. 네. KTNG나 포스코를 보면 이분들이 이 사회를 장악하죠. 네. 그 사회이사들을까지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사실 무색합니다. 원래 사회이사들이 그러면 안 되죠. 와치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계속적인 인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상법들을 보면 이 사회도 우리나라는 긴장치가 있긴 있어요. 사회이사를 도입했으니까 98년 이후에 IPO 때문에. 네. 근데 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대한항공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물컵 갑질 사태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당시 조양호 회장의 이 책을 제가 좀 썼는데 조양호 회장의 고등학교 동창이 사회이사고 네. 예, 자기 친척인 본부인이 사회이사고 전혀 긴장치가 작동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이 상법에 주주를 넣어야 최소한 그 견제장치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 견제장치가 작동하는 순간 자기들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된다고 보는 거죠. 상속 증여세가 24년 만에 전면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여소야대에서는 법을 바꾼다면 굉장히 어렵겠죠. 네. 예.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한 단면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많은 세금의 의무를 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세금의 부담을 지는 건 소득세잖아요.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 네. 대표적으로 이래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대신 노르웨이는 소득세가 무지막지해요. 그렇죠. 42%까지 냅니다. 네. 예. 그걸로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니까 세수만 놓고 보면 네. 상속세를 폐지도 되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부가가치세가 한 38% 차지합니다. 네. 개인소득세가 25%, 법인세가 한 23% 정도 돼요. 합치면 그게 88%, 90% 되죠. 나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류세라든지 이렇게 기타 합쳐서 세수가 들어오는데 네. 실제 상속증여세는 1.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보고 그리고 단순히 명목세율로 상속세가 높다고 해서 이걸 낮춘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상속세를 낮추는 자는 지금 정부 의견에 그 밸류업 정책으로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밸류업 정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밸류업을 하려다 보니 제일 처음에 이제 이야기한 게 배당 많이 하고 네. 자사주 폐기해라. 그럼 올라간다. 이게 잘 안 먹히잖아요.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 나온 게 상법 폐지. 우리 방금 이야기한 상법에서 상 82조 사망에서 주주를 넣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상속세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가 조금 더 다이내믹해져 라는 논리로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럴까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속세를 낮춘다고 과연 현대자동차가 모비스의 주식을 저렇게 안 누를까? 네. 라고는 한번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세율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체계가 매크로하게는 경제를 좀 다이내믹하게 만들 수 있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간의 그 세금의 불평등을 쓸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났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각종 기업 관련 악재 뉴스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뭐 이렇게 기업을 보면 네. 자기만의 길을 꿋꿋이 가는 기업을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때 우리가 그 디지털 카메라가 막 유행할 때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캐논, 올림푸스 네.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 보면 야마하도 있고 할리 데이비슨도 있고 혼다도 있는데 네. 사실은 같은 상품이지만 전혀 다른 경쟁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기업을 봤으면 좋겠다, 투자자들이. 한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업이 그 다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보면 좀 내가 어디쯤에서 투자를 하고 어디쯤 빠져나올 거를 좀 알 수 있는 지를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추상적인 얘기지만 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딱 이 종목 찍어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이 종목이 더 나아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식의 생각에 접근을 하면
기업의 가치를 좀 새롭게 보는 눈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책 이야기도 나눠봤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조만간 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2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